안녕하세요. 그 하상현 선배님하고 가끔 통화해요? 예, 자주 봅니다. 예, 네, 그 전에 그 김종세 씨 알죠? 예. 또 그 동생도 저 민주공관장 예, 있었잖아요. 제 밑에, 네. 제 후임네. 동생이랑 제가 빵 동기예요. 아, 그러니까. 정호곤 회장 온다고 그랬어? 네, 이따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 사상계 복관하는 거 지금 준비가 되고 있어가지고 사상계 복관하는 그 후원의 밤 준비위원회 후원의 밤이 11월 29일 날 예정이에요. 12월 29일? 아니요, 11월. 11월 29일? 예. 그래서 그거 이따가 오시면 그거 좀 네. 11월 달에 아, 회장님 오셨네요. 행사가 많이 빨리 알려야 돼. 네. 정호곤 회장 아시죠? 예, 얼굴은 예, 예전에 혹시 손기 신부님 때에서 그래요? 예, 손기 신부님 때에서 제가 배운 예. 오셨어? 내가 이게 뭐였습니다. 일찍 왔네. 송민 신부님 때 저도 뵀네요. 아. 제가 그때 갔어요. 그때 우리가 예, 같이 예, 살짝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저도 예. 그럼 우리 서대서 여기 있고.
아, 회장님 선거 이겼다니까 아니 이겼으니까 아유 속잖아. 아이고 뭐 정신 같은 거를 해가지고. 내 후보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분을 해야 되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예, 앞쪽으로 조금 이렇게 당겨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4시가 됐으니까 이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결의 강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승신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결의 강좌 제2기 10월 저희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강좌는 여러분들께 이제 사전 예고 드린 대로 북한에 관련된 이야기, 북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멀리서 저희가 강사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이라서 이따가 좀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저희 결의 강좌는 장준하 기념사업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산 장군 기념사업회, 그리고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이렇게 공동 주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이제 송출을 공식적으로 서울의 소리에서 이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른 군데에서 또 다른 데에서 또 송출을 위해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예, 좋은 송출, 좋은 방송 잘 부탁드리고요. 자, 먼저 저희가 장준하 기념사업회 장호건 회장님 말씀을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내년이면 또 우리 장준하 선생 50주기가 내년입니다. 내년 8월에 또 50주기고요. 그래서 저희 장준하 기념사업회에서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사상계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주관단체이신 장호건 회장님의 말씀을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잠깐 좀 예. 나오셔야 됩니다. 강의가 문제죠, 네, 잠깐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좀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강의도 기대하고 반갑고요. 잠깐 우리 장준하 기념사업회 소식을 전해드리면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이제 일을 좀 해갔고 내년 2월달에 장준하 선생님이 했던 4상계가 복관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29일날 복관 하고 모든 발표하고 11월달에 2월달부터 다시 복관이 되면서 편집위원들이라든가 모든 분들 다 구성이 됐고 은밀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이번에 상당히 국민들한테 희망을 줬던 작가, 그 작가도 아마 같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 그와 마찬가지로 장준하 선생님 기념관을 지금 현재 계시는 파주 묘소에서 파주시에서 공원을 갖다 일부를 기념관으로 이제 짓게끔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짓는데 국민 성금으로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승만, 박정희 무슨 기념관 짓다고 지금 정부하고 난리 아닙니까? 수백억씩 들여갖고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이 나라의 반민족적 인사들 그런 투리들이 하는 건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떤 걸 원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가 해서 국민 성금으로 그래서 조그맣게 기념관 줘서 거기서 이제
대한학교 통일을 문제 뭐 이런 것을 아이들 가르치는 기념관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파주시에서 허가 나와갖고 2가지를 아마 내년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게 되면은 결의 강자도 그렇고 또 좋은 분들이 이 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자리를 내가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강의에 앞서요. 저희 그 스태프분들 제가 좀 잠깐 소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뭐 일어나서 인사 정도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준하 기념사업회 상임 고문이시죠. 이필립 선생님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오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최연소 활동가님이십니다. 네, 그다음에 최호선 장군 기념사업회 최성주 이사님 오셨습니다. 네, 장준하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이신 우리 김성호 대표님도 오셨네요. 예, 장준하 기념사업회 또 운영위원이시죠. 우리 장영철 선생님 오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 그 이렇게 우리 결의 강좌는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이렇게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 정말 좋은 강의를 좀 진행하기 위해서 또 더 좋은 강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항상 좋은 강사님을 섭외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유명한 통일운동가시죠. 이분께서는 지금 부산에서 부산 평화통일 센터. 평화통일센터 하나 예.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김광수 선생님은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국이 많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정말 이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자, 오늘 강의는요 전략국가 조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강의를 잘 듣고 여러분들 분명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거니까요. 이 질의응답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잘 메모하셨다가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김강수입니다. 제가 큰일 났습니다. 제가 더위 많은데 이 복사열까지 제가 받아가지고 땀이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이 뭐 촌놈이죠. 그래서 촌놈을 이렇게 좋은 강좌에 초대해 주신 우리 계대 강좌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아마 북과 관련된 이야기는 참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북에 대해서 이렇게 전략국가라는 네이밍을 갖고 북을 이해시키고자 하는 그런 남측의 뭐 활동가나 또 전문가, 선생님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잘 안 쓰죠. 쓰기 어려운 단어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뭐 북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미지가 참 많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뭐 전략국가라는 것은 굉장히 강국의 의미로 있고 또 게임 체인지라는 의미로 있고 또 뭐 새로운 세계 진설을 창출한다는 의미로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는 단어를 조선 앞에 붙인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연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북을 우리가 아는 것은 참 동굴에서 박쥐를 발견하는 것 같다고 좀 생각하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누구도 다 북 전문가예요. 한 1개월, 한 1시간, 2시간 듣고 나면 다 북 전문가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한 문제인데요. 그만큼 이제 접근하기 쉽지 않다 보니까 또 다 역설적으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강연 제목에 나와 있듯이 북의 사회주의가 왜 강한가? 생각보다 강합니다.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참 강합니다. 물론 문헌과 또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과 한계성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 주제를 갖고 한 1시간 20분 정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나와 있듯이 통일 교육위원회를 역임했습니다. 보통 임기와 같이 합니다. 이거는 좀 뭐 평통해원과는 좀 다르게 전문가와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이제 오픈 리더들 중심으로 그래서 통일 여론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관에서 위임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래서 뭐 평통연대 가서 강연도 하고 또 뭐 사실은 뭐 반군 교사에 가깝긴 하지만 뭐 통일 강사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그런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강연 가서 제가 이제 뭐 북의 이제 체제 이야기하다가 수령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니까 어떤 한 청중이 질문을 해서 그럼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그럼 제가 제가 이 자리에서 선생님을 설득시킬 능력은 없고 그러나 이제 그러면 뭐 북은 아주 매력적인 독재 체제네요. 이 정도로 좀 합의하죠. 이렇게 제가 절충안을 냈습니다. 근데 그 매력적인 그 단어에 독재면 독재지 왜 앞에 매력적인 접두가 붙냐. 그거 갖고 조선일보가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뉴스 통일교육위원이 이제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2월 달이죠. 윤미향 의원이 이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뭐 아시다시피 10월 달 당 전원회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정연설 1월 달에 그거 관련해서 이제 뭐 두 개의 적대적 조성 남북 관계, 그다음에 동족 민족 개념, 철학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토론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이제 북의 이제 전쟁관을 설명하면서 정의의 전쟁관 이야기했다 해서 또 고발당해가지고 지금 또 국가보안법으로 지금 송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북 들여다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 왜 어려운가? 한 세 가지 이 이유를 설명드리면 그렇게 이걸 뛰어넘어야만이 북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바로 있는 그대로 북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한 예를 볼까요? 이게 안 나오는구나. 며칠 전에 국정감사에서 울산시장께서 뭐 때려잡자 공산당 무찌르자 뭐 이 발언이 자기 소신이라 이렇게 해서 한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 그 대한민국의 한 시정을 또는 뭐 국정을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의 수준과 인식이 아직도 60, 70년대 그런 냉전적 시각에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의 어떤 그 어린이 그 웅변대 이런 데 보면요. 여전히 그런 구호를 갖고 때려잡자 공산당 이런 주제를 갖고 웅변대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통일을 이야기했지만은 한 번도 통일교육을 받지 않고 반경민군을 바라봤죠. 뭐 시체말로 하면 차로 비유하자 그러면 좌측 깜빡이 넣어놓고 맨날 우측 통일만 한 겁니다. 통일하자면서 반공 북을 계속 악마하고 나쁜 쪽으로만 우리는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좌측 깜빡이 넣어놓고 우측으로 가는 거와 똑같은 우리의 인식, 이중적 인식을 그렇게 받아온 거죠. 그만큼 북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이 있죠. 딱 국가가 정해준 그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는 법이 국가보안법 아닙니까? 딱 그러니까 우리 5천만 국민이 북에 대해서만큼 똑같이 국가가 정해준 선에 딱 맞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는 순간 다 이제 너 죽어. 그걸 저는 이제 학술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봅니다. 모두가 다 100마리 양이 돼야 된다. 흰양이 돼야 된다. 검은 양도 있을 수 있잖아. 양이 희다해서 양이 아니죠. 양이니까 양이지 않습니까? 검은 양도 있죠. 근데 우리는 딱 양을 희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리의 검은 양을 허용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국가보안법이 그런 어떤 기준점, 잣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북을 이 5천만 국민과 같이 조금만
아웃사이드에서 인식하는 순간에 그거는 나는 괴롭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이러니까 불편한 인식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 순간 나는 외톨이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국가보안법이 그런 이념적 잣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항상 자본주의 체제니까 자본주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보다 우월해. 이 시각으로 항상 북을 들여다보려 하니까 항상 북은 못 살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와 이념과 환경이 북을 정말 제대로 들여다보기가 힘듭니다. 이걸 뚫어내서 이제 북을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용기와 아까 한 마리의 검은 양 되기 그런 어떤 용기와 어떤 지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쉽지 않죠.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 제도, 이념 이게 다 이제 억누르 놨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본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작업을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북에 대해서 오신 선생님들이 어떤 기존에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비워내시고 이제까지 생각했던 그 모든 북에 대한 상식과 이해를 비워내시고 저를 좀 따라와 주시면 그걸 채워넣고 그래서 기본 골격을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측에서 여러 가지 오염되어진 이 정보를 취합하더라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볼 수 있는 시각과 눈을 좀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 강연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선생님들이 채워졌던 북에 대한 상식, 지식 좀 걷어내시고 저도 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제 강연은 아주 쉬운 것을 어렵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아주 어려운 내용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 저의 전달 능력이고 저의 해설 능력이니까 그 좀 같이 이렇게 좀 이해하고 호흡하면서 같이 좀 오늘 자료를 중심으로 쭉 제가 충실히 한 1시간 20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주제인데요. 이거 보고 해야 됩니까? 북에 대해서 이제 그 정명으로 인식한다는 거하고 그렇지 않게 인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이해 방식이 도출됩니다. 우리가 앞서 아까 국가보안법과 우리가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체제 우월적 시각에서 북에 대한 인식은 항상 북한으로 기억되어지죠. 북한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네이밍입니다. 국가입니다. 북한이라는 국가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는 없는 국가를 우리 머릿속에 가상의 머릿속에 우리는 그 이미지를 이제까지 그렇게 교육받아왔고 그렇게 그걸 갖고 북에 마치 실제 않은 조선의 모습과 같은 걸로 우리는 인식이 온 거죠. 그러니까 북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 나있죠, 그죠? 깡패국가, 세습국가, 독재국가, 악의국가, 전쟁강 국가, 이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이 이미지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실제 않은 범인이 지도상에 우리 38 이북에 존재하고 있고 위도경제상에서 유엔 가입되어 있고 국제법상 엄연히 주권 국가이고 이런 실체 않은 조선의 모습을 보면요. 나했듯이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 그리고 인민복지국가 그리고 친일 정상과 그리고 자주의 개념이 가장 잘 성립되어 있는 국가 그리고 지금은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전략국가의 위상까지 확보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의 이미지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바로 이 후자의 관점에서 북의 우리 모습과 실제 않은 어떤 상황을 설명하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걸 좀 보다 더 상상적 전달력, 상상적 그 사고 속에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아니 저런 국가가 우리 맨날 언제 붕괴되어지고 무너지고 또 세습국가이고 독재국가이고 가난하고 그리고 개혁개방 시간의 문제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왔어? 뭔가 너무 극과 극의 인식 속에서 저보고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너무 나간 거 아니냐고. 북에 대해서 너무 좋게만 이야기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 반어법을 이렇게 되묻습니다. 만약에 북이 진짜 독재 국가이고 가난한 국가였다면
지금의 이 82년에 흔히 말하는 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또 제 어느 강연에서는 또 이렇게 되묻습니다. 북의 독재는 말이야, 다른 국가의 독재하고 달라가지고 워낙 세게 막 조지니까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렇게 또 묻습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이거 어떻게 반론하지? 그래서 이제 자료를 찾아봤다가 이제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은 정치학자도 아닙니다. 뒤져보니까 이런 이제 자료가 나옵니다. 이 지구상의 인류의 경험에서 독재국가는 다 수명이 있었죠. 그래서 가장 일까지 악명 높았던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 경험한 박정희 유신체제 다 10년에서 20년을 못 넘깁니다. 즉 총칼로 귀와 눈과 입을 막아서 그렇게 통치하는 방식에는 아무리 정교하게 잘 세팅되고 그러한 질서를, 국가 질서를 확립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붕괴되지게 있다는 것이 우리 인류사적 경험입니다. 그럼 북은 예외일까요? 예외일 수 없죠. 그 인류의 역사적 경험의 예외를 우리가 북에만 적용할 수는 없죠. 그것도 8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독재인데 그러면 이게 북의 통치 방식이 독재가 아닌 뭔가 새로운 어떤 다른 국가의 작용 원리와 질서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구나 하면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을 우리는 안 한다는 거죠. 왜? 예. 그걸 인식하면서 나는 아까 한 마디 검은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한민국에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적응하기 힘들고 항상 외톨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음표를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적 경험이 이렇게 수많은 독재가 있었지만은 다 10년, 20년을 못 버렸는데 80년 이상을 견뎌왔다. 그러면 독재만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거야? 그럼 그 무엇이 뭐지? 이렇게 우리가 합리적 물음표를 갖고 찾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굉장히 노력에 인색하고 연습도 안 돼 있고 할 줄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공급하는, 국가에서 공급하는 그 인식만 갖고 우리는 북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우리는 가상 속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물음표를 이 정명의 어떤 모습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북을 들여다보면서 선생님과 저하고 좀 이렇게 교감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인식 문법에 대한 좀 진화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자, 세상이 변했습니다. 북도 변했습니다. 북이 60년대, 50년대, 70년대 북이 아닙니다. 핵을 가진 그런 ICBM을 가진 핵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엔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2006년도 제1호 대북제재법안 1718이죠. 이후부터 지금 10개의 지금 대북제재 법안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1874까지인가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마 1874 맞을 겁니다. 10개의 지금 대북제재 법안인데 그걸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장담했죠. 지 새끼 한 마리 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총총하게 봉쇄해 놨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겨내고 북 스스로 사회주의 문명국가라고 그렇게 지금 자신들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식은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죠. 60년대 우리 황석현 선생님이 사람이 살고 있었네. 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북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뿔 달린 도깨비 늑대인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도 북에 대해서 열광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세대인데요. 진짜 북에 사람이 있었네. 그 정도였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은미 선생님이 오면 이제 재미도 없고 북한에 가다. 70년대 좀 북한의 체제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70년대 우리 농촌의 풍기를 갖고 있는 그런 우리 북의 이미지야. 좀 정서적으로 뭔가 좀 애잔한 못 살지만 또 문제가 있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 또 열광했던 적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창대에서 나왔을 겁니다. 양비론제 제가입니다. 북도 나쁘고 남도 나쁘고. 국가보안법에 갇힌 시각이겠죠. 양비론.
그러니까 북은 앞서 핵을 가졌고 그리고 사회주의 문명국가, 스스로 자각력에 의해서 사회주의 문명국가라는 그런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멸망은 고사하고 여전히 우리의 시각은 이 어디쯤에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시각은 어디냐? 전략국가 조선의 시각으로 보자는 겁니다. 북의 사회주의는 강하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수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첫 주제가 바로 북은 왜 전략국가가 되어야 했는가 합니다. 자, 그러면 전략국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죠. 전략국가는 뭐 오늘 학술적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한 3가지 정도 개념을 엔드적으로 조합하면 전략국가다. 국제관계학이나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략국가의 개념입니다. 핵을 가지는 것, 즉 ICBM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엔 상임이사국 5국이 다 핵을 가진 ICBM 국가죠. 과거에 또 제국이기도 합니다만 핵을 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체인지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게임 체인지를 통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힘과 파워가 있어야만이 전략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 지금 북을 전략국가라는데, 과연 북이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의심스럽죠. 그 의심스러움을 이제 한번 해명해 들어가도록 해봅시다. 북은 ICBM 가졌습니다. 그죠? 엄연한 사실이죠. 팩트가 있는 실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진행형의 국가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요. 여기 나오나요? 어디 있을 건데.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전략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되죠. 즉, 그러면 동북아에서 국제 질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과 만약에 북이 승리한다 그러면. 아까 전략국가의 조건 중에 게임 체인지를 통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한다고 했죠. 그러면 만약에 북이 미국과에 대해서 승리한다 그러면 당연히 동북아의 질서의 재편이 일어나죠. 새로운 국제 질서가 창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바로 게임 체인지 국가로서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북이 미국과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가 정리해봐. 두 가지를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은 아시다시피 북에 대한 정책을 딱 2가지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면 레짐 체인지. 북을 붕괴시키는 전략이었죠.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북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전략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번째 전략이 바로 북이 핵을 갖지 못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북은 이 2가지 다 뚫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력으로. 외부의 힘이 아닌. 그러면 적어도 핵을 가지지 못했을 때도 북을 붕괴 못 시켰고, 그러면 핵을 가지고 지금은 스스로 자각력 제일주의에서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국가를 이긴다? 이거는 합리적 수준에서 보면 불가능한 거죠. 오히려 힘이 없을 때도 레짐 체인지가 안 됐는데 힘이 더 생겼는데 북체제가 붕괴된다? 그러면 시간은 누구의 편이다? 당연히 북 편이죠.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결과가 이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렇지만은 적어도 시간은 북편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즉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마침 그 자신감에 의해서 북은 어떻게 됩니까? 정면 돌파전을 해서 미국과 이제 대화 협상이 아닌 굴복 전략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이 이 전략국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북이 아까 세습국가하고 독재하고 이런 국가가 무슨 전략국가야? 여기서 저는 또 다른 예를 들게요. 이스라엘이 전략국가입니까? 핵을 가졌지만 아니죠. 철저하게 미국이 예습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핵을 가졌지만 전략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본 경제적으로 한때 대국이었죠. 자산대에서 전략국가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러면 또 인도와 파키스탄 핵을 가졌습니다. 대국인 건 맞죠. 영토도 크고 인구도 많고 땅도 넓고 그렇지만 전략국가라고 우리가 뭐 인도나 파키스탄 생각하지 않죠. 왜? 게임 체인지와 새로운 구체를 상상할 수 있는 그 역할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략국가의 개념은 자산의 문제도 아니고요. 땅의 넓이나 크기의 문제도 아니고요. 바로 이 그런 세 가지 조건에서 미 제국과 싸워서 그걸 이겨낼 수 있느냐. 그래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느냐. 이 관점에서 보면 북은 분명히 전략국가의 단위에 올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문제 속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그거는 제가 점쟁이가 아니라서 제가 딱 언제 이렇게 시간은 제가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미국을 제압할 시기는 좀 온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아까 역사적 추론 속에서 이겨온 북이 승리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여러분과 제가 교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북이 그런 생각해낸 전략 국가가 이 지구상에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통일뉴스에도 그 기고를 했는데요. 한 번도 그 길을 가보지 못한 그런 전략 국가의 개념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까지 이 지구상에 인류가 생긴 이래로 모든 전략국은 패권적 전략국가였습니다. 즉 제국주의였죠. 제국주의 본성이 뭐죠? 약탈가집의 침략입니다. 끊임없이 포식자의 능력을 가집니다. 다른 나라에 침략해서 자원을 강탈하고 식민지 만들고 이게 이제까지 제국주의가 취했던 방식입니다. 지금도 그래가고 있죠. 그래서 유엔이나 상임사회가 자기들이 땅 따먹기 해서 딱 그 세계 질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유엔 아닙니까? 미국을 정점을 해서. 하지만 북은 이 구도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 국가의 개념을 갖고 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류의 실험입니다. 그래서 북이 생각에는 전략 국가는 자주국가 플러스 문명국가. 그래서 자신들의 다음 규약에도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고 세계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철저하게 전쟁과 약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전략국가를 상상하고 지금 있어요. 그래서 북이 생각해낸 전략국가의 개념은 자주와 평화 그리고 친선의 개념. 그래서 다급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영토의 크기, 인구의 많고 적음, 경제력 다 상관없이 이 인류가 함께 좀 죄송합니다. 유아도 월드입니다. 다 함께 잘 살아보자. 그런 전략국가를 실험하고 지금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가지 그러면 북이 생각해낸 이 전략국가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북의 입장에서 이 전략국가 갖는 의미하고 학술적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학술적 의미는 여기 나와 있듯이 한 세 가지 정도 저는 정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렌닌에 의해서 제국주의론이 만들어지듯이 북에 의해서 저는 전략국가를 새롭게 저는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굉장히 학술적으로는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바로 침략적이지 않는 자주적인 전략국가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바로 다급 질서를 만드는 그런 전략국가의 위상을 북이 상정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학술적 의미를 갖는 이 북의 전략국가 개념이 북 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바로 수령의 위대성하고 저는 연결을 했다고 봅니다. 알다시피 북은 나중에 설명되겠지만은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 수령의 어떤 존엄과 권위와 이 힘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작동되는 방식인데요. 그것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령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많은 요인들 중에 첫 번째 자격 요건이 바로 사상적 위대성입니다. 그래서 북은 마르크스보다 렌닌을 더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있답니다. 하나는 렌닌도 제국주의 사상 이론의 대가이고요. 또 한편으로 실천 혁명 활동을 통해서 짜르 체제에 있는
러시아를 사회주의 체제 만들어낸 실천가이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론가이지만은 실천 행동가로 보지는 않는 거죠.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레닌과 같은 그런 정도의 그 어떤 인물이어야 수령적 개념을 북은 보통 설정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새로운 전략국가론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분명히 김정은 지금의 국무위원장이 사상적 위대성을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은 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수령의 위대성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걸 정치적 거래물로 해가지고 그것도 경제적인 걸로 이렇게 해서 미국과 협상한다.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상상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핵을 그렇게 정치적 흥정물로 한다?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북은 이렇게 전략국가의 이상을 분명히 갖고 지금 이 세계 질서를 뛰어들고 있고 아마 이 과정 속에서 러시아와의 뭐 관계 문제, 중국과의 관계 문제, 그래서 뭐 신냉전이라 표현된 이 질서를 아마 다 북은 들여다보면서 아마 지금 세계 질서에 자신들의 역할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북의 어떤 대외적인 기조를 한번 변화를 보십시오. 이제까지 북은 이렇게 자주를 중심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가, 그러니까 진영으로서 사회주의 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도 소련이나 중국과 약간 거리를 뒀죠. 즉 동맹을 함께 합동훈련이라든지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쪽에서는 끊임없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위협했지만은 소련이나 중국의 의지에서 이렇게 하죠. 항상 자주적 관점에서 국방을 하자.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와 이렇게 깊게 동맹 관계를 맺는다. 이거는 이미 판세를 했고 자신의 기준이 섰다는 것이죠. 그 의미 속에서 지금의 이 세계 질서 속에서 전략국가 그리고 이제까지 소련과 중국과도 이렇게 좀 등거리 관계, 그러니까 그 군사 문제만큼은 좀 등거리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가까워졌다. 이거는 뭔가 지금의 이 국제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이 전략국가의 이상을 한번 실현해 보고자 하는 그런 저는 어떤 자신감과 의지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국가에 대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북은 지독한 사회주의 체제인데요. 이 말은 북이 개혁 개방할 것이다. 자본주의가 될 것이다. 그 상상을 여러분 인식에서 지우자 합니다.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갖겠습니다. 하나는 정상성의 사회주의. 북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 두 번째, 그러면 그런 사회주의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얼만큼 내구력이 있고 지속 가능한 북의 사회주의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북의 사회주의 체제를 설명할 건데요. 그래서 더 사회주의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이 모두가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이 인류사적 흐름 속에서 북은 오히려 어찌 보면 그 자본의 시간을 거꾸로 가서 사회주의 시간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과 자기 의지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햇볕 정책, 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DJ 정부에서 뭐 우리가 햇빛을 좀 옷을 벗을 것이다. 그 접근 방식은 남쪽 우리 민중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접근 논리였을지 모르겠으나 사실 우리 국민을 속인 것이었죠. 그런 데서 북은 뭐 개혁 개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정직하게 접근했으면 지금의 이 꼴이 안 났을 텐데, 그런 정치적 기술을 부리다 보니까 국민들은 진짜 그러면 개혁 개방하는 거야? 이래 하니까 지금 극단적인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뭐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정치적 기술이 우리 국민들을 속여서 지금의 이 파탄난 남북관계의 모습을 저는 보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북이 개혁 개방하지 않고 더 사회주의에 가는가? 그러니까 정상성과 지속성을 갖고 한다는데 문제 정상적인 측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오늘 뭐 우리가 학술 시간은 아니니까요. 고등학교 때 배운 지식을 잠깐 소환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인가 자본주의 체제인가 설명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알듯이 정치적 상부 구조와 경제적 토대의 논리만 알면 됩니다. 막스의 이론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상부 구조 속에서 정치 구조가 됩니까? 다당제이면 자본주의입니다. 유일정당 체제이면 사회주의입니다.
우리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경제적 토대에서 국가계획경제면 사회주의입니다. 시장 자본의 논리가 작동하면 자본주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북은 눈 뜨고 봐도 이 두 가지가 엔드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유일정당 체제의 국가계획경제입니다. 그러면 사회주의인 거죠. 더 이상 뭐가 설명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주의를 안 보죠. 그래서 소련이 멸망한 이 지구상에서 멸망해서 유일하게 이렇게 막스의 이론에 의한 이 사회주의 원령을 갖고 있는 국이 사실은 북인데도 누구도 하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할 겁니다. 지금 하물며 중국도 뭐 시장사회주의,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정치 체제에서는 여전히 유일정당 체제를 유지하지만 이미 경제에서는 자본의 논리가 도있죠. 베트남도 도이모이 해서 경제적 개혁 개방 추구하고 있죠. 그러면 북은 아직 이 두 개가 엔드적으로 결합돼 어쩌면 이론에 가장 맞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왜 그 사회주의로 인정하지 못할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반공, 반부, 가난해야 되고, 온갖 그 잡단 오염돼가지고 우리가 이 원형의 모습을 못 보는 거죠. 왜? 북한이 해야 하니까. 조선이 아니고 북한이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 역설적으로, 그러면 이 정상적인 이 사회주의 체제를 제가 한 3가지 반어법으로 제가 증명해 보이려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설적 증명 방식이 바로 인식적 오류인데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의 제가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 정치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특수성과 보편성의 논리입니다. 먼저 인식적 범위에서 우리가 3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아까 그렇게 원형으로서의 가장 이론에 걸맞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북을 사회주의 체제의 정상성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인식적 오류에서 우리가 3가지 오류가 지금 묻어서 강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사회주의의 종주국이라 하는 소련이 멸망했는데, 그러면 이 지구상에 이제 정상적인 사회주의는 없는 거야. 종주국 소련이 이제 레짐 체인지대가 자본주의가 됐는데 이 지구상에 이제 사회주의가 정상적인 사회주의가 있을 수 있어. 이 인식인 거죠. 이것을 가장 잘 대변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출신의 후쿠야마 정치학자입니다. 역사의 종말이라서 1989년에 이제 역사는 끝났다. 사회주의는 망했고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승리했다. 이 논리에 우리가 전 세계가 다 환호하고 다 박수 치면서, 그래 이제 자본주의 이 지구상에 없는 거야. 이미 끝났는데. 그런데 그 후쿠야마도 최근에 트럼프와 영국이 브렉시트 탈퇴하고 트럼프의 그 야만적인 미국의 그 민주주의 정치 행태를 보고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자기 또 양심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 자기 진단이 실패했다는 걸 했는데, 그걸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후에 정정 보도하더라도 아무도 관심 안 가지듯이 그 고백은 아무도 관심 안 가지죠. 이제 역사의 종말이라는 그것에만 관심이 있지. 두 번째 인식적 오류입니다. 우리는 워낙 사회주의의 종주국으로서 소련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나기 때문에, 그러면 막스와 앵겔스에서 사회주의 이념은 막스 렌닌주의야.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북은 막스 렌닌주의가 아니고 주체 사상이네. 이거는 뭔가 좀 냄새가 나. 정상적인 사회주의가 아니야. 왜 막스 렌닌주의가 사회주의 국가적 이념이 돼야 되는데, 북은 별도의 주체 사상을 갖고 자신의 독자적인 이념을 갖지. 이거는 뭔가 사회주의에서 이탈한 거야. 계로에서. 인식인 거죠. 근데 중국도 이미 병렬적으로 마오 플러스 시진핑 사상도 이미 국가의 지도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제일 앞에 막스 레닌주의가 있긴 그래서 병렬적으로 막스 레닌주의 플러스 마오 플러스 시진핑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지도 이념이 막스 레닌주의에서 이탈했다 해서 사회주의가 아니다. 논리적으로 굉장히 비약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약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을 해보지 않는, 그냥, 사회주의는 당연히 막스 레닌주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막스 레닌주의가 지도념에 돼.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변화되어진 이 과정을 반영하려고 하는 그 학습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아까 국가보안법에서 주입하는 거기에 우리는 오염돼서 그대로 수용하다 보니까 독자적인 사상을 갖는 국가는 사회주의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바로 앵겔스에서 주입되어진 이 소수의 고정되어진 그룹에 대한 잘못되어진 오역입니다. 자, 짜르 체제를 극복해서 PT 독재, 이걸 수령의 독재로 왜곡시켜버렸죠. 그 다음에 또 소수의 고정되어진 그룹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앵겔스는 소수의 고정된 그룹, 복수의 개념으로 수령의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북은 혼자 단수네. 그러니까 독재야. 이렇게 이제 논리가 이어져 버렸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제까지 수령은 복수인 적이 없죠. 다 단수였어요. 호찌민, 그래서 그다음에 쿠바의 카스트로 다 단수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이론과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함께 교집합적으로 수령의 개념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오로지 그 앵겔스의 그 한 단어, 그걸 제가 학문적 이해라고 교조적 이해라고 하죠. 그 단어 소수에 고정된 그 한 단어의 의미만 갖고 실제 역사적 맥락 속에서는 다 단수의 어떤 수령념이었는데 이걸 그냥 너무 경직되게 이해함으로 해서 북은 김일성이 혼자 통치했기 때문에 수령이 아니고 독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사고로 전환시켜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북이 정상적인 사회주의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인정하기 싫은 뭔가 인정하기 싫은 이런 삐딱한 우리 심성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비교 정치학에서 그러면 북이 수령제 중심의 사회주의라고 칩시다. 이제. 치더라도 그게 결코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증명시켜야 될 것인가? 이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에도요, 영국식이 있고, 미국식이 있고, 프랑스식이 있고, 다 있습니다. 영국식은 의원내각제죠. 자본주의 체제는 의원내각제입니다. 그죠? 미국식은 자본주의 체제도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원 집중제입니다. 그러면 북도 사회주의 체제면서 북이 그 자신들의 역사적 특수성과 어떤 전통,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서 그 자기들이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은 그걸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세운 겁니다. 사회주의 토대 위에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토대 고유관을 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역사성과 그 국가의 내적 조건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알다시피 한 예로 미국이 왜 대통령 중심제를 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있죠. 미국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내전을 통해서 아메리카 합중국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50여 개의 주에서 이게 한 90원심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90력으로 한 국가의 틀로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어떤 내적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의 중심을 모아주는 이런 정치체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원심력 작용을 막아내고 이 갈등과 분열을 취하기 위해서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미국적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의원내각제를 했어야 됐죠. 영국이 종주국인데, 자본주의 종주국인데. 아니야, 그럼 맞게 자기 옷을 입은 거잖아. 그러면 북도 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기 옷에 맞는 그 토대를 고유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수령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북은 그러면 이런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를 세웠을까? 이걸 이제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나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북을 계속 삐딱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한 사물의 기본적 성격 규정은 보편성에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철학적 개념 속에서. 그러면 북이 기본적으로 아까 유일정당제 그리고 국가계획경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토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보편적성입니다. 이 보편성입니다. 사회주의 체제인 겁니다. 거기 아까 미국과 같이, 영국과 같이 자국에 처해진 상황과 조건에서 자기 옷을 입은 겁니다. 골격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특수성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주의 토대 위에 수령이라는 이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골격을 세운 것이 북입니다. 그래서 북을 우리는 수령제 사회주의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정상적이라는 사회주의 체제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미국을 대통령 중심제이면서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듯이. 그래서 이 보편성과 특수성 속에서 북은 분명히 사회주의 체제로서 특수성은 수령제 사회주의고 이걸 두 개를 엔더적으로 조합하면 북이 지향하는 사회가 사회주의 문명국가입니다. 뭐 종국주는 공산주의, 더 가면은 뭐 김일성과 김정일과 이런 나아가지 뭐 그건 우리가 설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두 개가 종합되면 사회주의 문명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던 북이 왜 수능제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라는 골격을 세웠을까? 그거 하고 요거 좀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북의 사회주의 특징을 하면서 3대 특징을 이야기할 건데요. 바로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란 제1특성, 2특성이 자주 중시의 사회주의 체제 특성, 3특성이 이제 인문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특성. 이 3특성인데 먼저 이걸 좀 나왔기 때문에 1특성을 좀 미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이 이제 수령제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옷을 그렇게 입었습니다. 사회주의의 토대 위에 이제 자신의 골격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왜 북이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를 취할 수밖에 없었듯이 북은 왜 그러면 수령제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4가지 이유인데요. 그걸 두 가지 제가 분절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2가지 이유는 역사적 경험과 현실 사회주의의 좌절과 몰락서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이 측면에서 이제 북이 왜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를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을까?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접근에서 셋째와 넷째는 사대 분석입니다. 북이 그러면 그 수령제 사회주의가 어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항일 무장 투쟁 속에서 우리가 북이 왜 수령제 사회주의를 갈 수밖에 없는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국 이후에 이제 얘기 나오면 8.1 종파 사건과 갑3파 숙청에서 이게 이제 유일사상 체계를 세우는 결정적인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8.1 종파 사건과 갑3파 숙청입니다. 이때 이 경험하면서 이렇게 분파와 종파를 허용해서는 국가의 기본 운영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유일사상 체계를 세워야 되겠구나. 이것에 대해서 국내적 사건으로서는 8.1 종파 사건과 갑3파 숙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전에 그러면 그 원형은 바로 항일 무장 투쟁 경험에서 찾아야 됩니다. 수령제 중심의 북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이 과정에서 그 원형은 이 항일 무장 투쟁 경험 속에 있습니다.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측편의 그 편향이 있고요. 하나는 좌측편의 편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의 당시에 북을 건국한 중심 세력은 항일 무장 투쟁 세력이죠. 김일성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그 항일 무장 투쟁 세력이 지금 북 건국의 중심 세력입니다.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위에는 독립군 계열이 있는 거죠. 좌에는 공산 계열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고 본다 그러면. 그런데 딱 보니까 위에 있는 독립군 계열은 4분 5일 돼 있죠. 처음에는 총적으로 좀 싸움하는 것 같지만은 뭐 나중에 서로 뭐 분열돼가지고
그래서 뭐 심지어 뭐 노략질까지 하고. 그러니까 위에는 이 공산계를 보니까 하여튼 뭐 지식인은 다 모여 있어. 잘난 사람 다 모여 있고,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 다 모여 있는데, 이게 스스로 이 자주 섞인 공산계 속에서 자주 섞인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안 돼서 그런데요. 3인 1파, 3파 1당입니다.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세 사람이 모이면 한 개의 파벌이 만들어지고 세 개의 파가 만든 한 개의 당, 그럼 9명이 모이면 당이 만들어진다. 그만큼 파벌의 싸움이 심했다는 거죠. 헤게모니의 싸움이 심했다는 거죠. 실제 독립운동 할 생각 안 하고 서로 헤게모니 장악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뛰었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딱 보니까 이래가지고 평생 독립은 못하고 더 망하게 생겼. 그래서 최고 사람과 자기 지도자 중심으로 단결해서 싸우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그 교훈을 이 항일무장투쟁 경험서에서 얻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 최고 사람과 즉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해야만이 일제군과 실제 싸울 수 있고 우리가 독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기에 얻은 겁니다. 얻고 이 8.1 종파 사건과 갑3파 수청을 통해서 확실하게 위일사상 체계를 정리해야만이 국가가 정상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되겠구나. 이런 경험과 교훈을 얻은 거죠. 알다시피 이 자해에 있는 이 공산계는요, 그 당시에 그죠? 3인 1파, 3파 1당에는 이 의미는 알다시피 ML파, 연안파, 서상파, 다 지식입니다. 헤게모니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두 번째, 바로 사회주의의, 현실 사회주의의 그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총화입니다. 북은 들여다봤죠. 아니, 스탈린 후에 후르시초프를 들여다봤고, 보토땡 후에 임페와 하구평의 그 권력 암투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자신들의 선임 후대가 정해질 때 왜 이렇게 선임을 비판하고 이렇게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들여다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계 수능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대와 후대의 차이를 없애야 되겠다. 그대로. 그래서 후계자를 북에서는 미래의 수령이라고 표현해요. 똑같다는 거죠. 후계자 수령은 동격입니다. 단지 현실적 권한과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미래의 수령으로. 그러니까 선계 수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이 수능, 선계되는 이 과정에서 같은 세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왜? 같은 세대가 되면 또 그러면 또 선계를 해야 되는. 그러면 주기가 빨라지면 이 사이에 북의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야신가들이나 나타나서 이렇게 돼. 그걸 아까 선대와 차별해서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야신가들이 선대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권력자가 되기 위한 이 과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세대니까 30년인가 10년입니까? 한 세대가 얼마죠? 30년이죠.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다 김정은의 후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딱 그런 기준이 생깁니다. 이게 일어나면 아무리 언론에서 김여정이가 천만에 나서 한 세대 아래예요. 오빠와 동생은 한 세대인 거죠.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해놨습니다. 왜 이 사회주의의 이 권력 승계 과정을 보면서 암투가 벌어지고 전임자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면서 철저하게 지속 가능한 체제가 유대에서는 이 현실 사회주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딱 수령의 선계 원칙도 정해놓고 수령의 자격도 정해놓은 거죠. 이렇게 해서 유일사상, 수령 중심의 유일사상이 확립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북의 수령 체제가 그러면 사대 분석 속에서 어떤 특징이 있나 볼까요? 그 전에 이제 그럼 이렇게 정립되어진 북의 수령 체제가 다른 베트남이나 아니면 중국이나 지금 현존 하는 쿠바나 이런 것 좀 차이가 있는데요. 바로 철학과 사상, 제도로 보장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제가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국가의 지도인이면 주체 사상에서 수령의 지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고 결정적 역할을 한다.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철학적 해명을 한 겁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헌법과 당규약에 어떻게 됩니까? 제도적으로 보장해 놨습니다. 보십시오. 헌법 서문에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구현한, 그러니까 북은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는 제도와 질서를 성립시킨 겁니다. 당규약에도 어떻게 됩니까? 주체 사상의 기치 밑에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게 쭉 하면서, 그래서 일심 단계를 백방을 가하고, 이 질서에 의해서, 이 사상적 이념에 의해서 질서가 구축되어진 겁니다. 즉, 철학과 사상이 제도적으로 구현된 것이 북의 수령제의 특징입니다. 그냥 탁월한 개인이 그냥 통치하는 전체주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과 철학을 갖고 있고 그 이념과 철학에 의해서 제도로 구현돼 그걸 헌법과 당규약에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거기에 맞는 질서와 체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령과 우상에 사는 원민이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북의 수령 체제들과 이해 안 할 수, 그래도 역시 어려워. 수용하기는 힘들어. 역시 그래도 뭐 개인인데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북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화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볼까요? 개념 설정 분야가 다르죠. 수령은 정치 철학적 개념이고, 그래서 수령은 역사 발전 단계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철학적으로 해명한 겁니다. 근데 우상화는 그냥 미신적 인식의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범주가 다릅니다. 수령은 수령과 당, 대중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상화는 그런 게 아니죠. 그냥 개인 인식 범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관계의 제도와 정도가 다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북의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는 국가의 지도 이념과 국가의 운영 원리 그리고 제도로 확고히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우상화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의 수령제 사회주의를 그냥 우상화되어 있는 어떤 한 개인, 탁월한 개인이 또는 뭐 아주 뭐 독재자가 그냥 지 마음대로 통치하고 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그렇죠? 그러면 북은 아까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했죠. 그 의미가 뭔가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면 북이 그렇게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느냐. 바로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북은 한 인간의 생명이 두 개가 있다고 봅니다. 육체적 생명과 사회 정치적 생명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정하든 안 하든 북은 그렇게 생명을 이용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인이면 주체 사상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은 부모가 주지만 사회 정치의 생명은 수령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가정은 부모 플러스 자식으로 이루어진 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수령 플러스 인민대중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의 가정이 사회화되어서 국가 개념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과 인민대중이 국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주의 대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족의 큰 단위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가정을 이루듯이 국가도 수령과 인민대중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규모가 크니까 대가정인 거예요. 왜? 부모가 육체 생명을 주듯이, 자식에게 주듯이 수령이 사회정치 생명을 주니까 어버이인 것이죠. 이런 이제 원리가 도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수령은 이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수령은 통치자 플러스 영도자에서 어버이가 되는데요. 통치자는 알다시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통치의 개념입니다. 최고 국가 권력 수반을 우리가 통치자라고 하죠. 그건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북에서는 이걸 국무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통치하고 있죠. 김정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도자라는 것은 통치자 플러스 당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뭐 총서기가 될 수도 있고, 그죠? 뭐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건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당의 왜 사회주의는 당위의 국가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의 총서기 즉 권력 수반을 우리는 영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도자 플러스 어버이가 이 개념이 합쳐지는 것이 수령의 개념. 그러니까 아마 이 지구상에서 수령의 개념을 이렇게 체계화해서 논리를 만들어낸 국가는 뭐 중국, 베트남, 쿠바 없을 겁니다. 어디도 아마 없을 겁니다.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수령은 이렇게 이런 어떤 철학적 개념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상하고는 분명히 차이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사례 비교입니다. 이 지구상에 그런 이제 존경받는 최고 지도자는 참 많았죠. 뭐 대표적으로 베트남 호찌민 사회주의 체제 속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사회주의 체제는 아니지만 과거의 터키, 지금의 터키에는 케말 파샤 다 민족적 영웅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지인민공화국 말고 전 이조봉건 조선에서도 이수신 성군이 있죠. 다 존경과 흠모의 대상입니다. 다 영웅이죠. 호찌민은 알다시피 누가 봐도 뭐 베트남의 영웅입니다. 국부라가 표현되어지고 그죠? 그 표현 속에서 우리가 단순한 통치자를 잃은 슬픔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사람들은 넋을 잃은 듯이 행동했다. 한 사람의 훌륭한 정치 지도자를 잃고 애도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었다. 단순한 통치자가 죽은 그런 슬픔을 넘어서는 뭔가 아까 북의 그런 개념 속에 보면 진짜 훌륭한 지도자가 죽은 거죠. 케말 파샤도 한번 볼까요? 터키 독립의 영웅이죠. 민족적 영웅입니다. 1938년 11월 10일 날 서거했는데 지금도 터키에는 이 케말 파샤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든 공공건물과 학교, 교실, 심지어 일반 가정집에도 북의 초상화 걸듯이 이 케말 파샤를 이렇게 초상화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서간 그 날짜와 시간, 즉 9시 5분에는 모든 차량이 1분간 경적을 울리면서 추모의 예를 갖춥니다. 그만큼 민족적 영웅입니다. 그리고 이수신도 우리 뭐 사당도 짓고 제사도 지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미신이다, 우상하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러면 북이 갖고 있는 그 수령 제도와 이 예 속에서 입국권은 어떤 게 있는가를 보자는 거죠. 다 같이 흠모와 존경의 대상인데 북은 그러면 왜 우상화돼야 돼요? 또는 왜 수령제로 갖고 왜 이 베트남이나 터키에나 이런 우리가 자발적 이 흠모와 존경의 의미는 왜 거기서 끝나는지 입고 그거를 볼 건데요. 입고는 바로 똑같은 공통점은 다 자발적 흠모와 존경의 대상입니다. 이 자발적 흠모와 존경의 대상이 사회화되면서 국가적 전통으로 자리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당도 짓고 제사 짓고 뭐 흠모하고 뭐 초상화 모시고 하도 이게 우상화가 하는 겁니다. 그 자발적 존경 흠모가 사회화되면서 국가적 전통으로 자리 내게 되기 때문에 북도 그 과정 속에서 수령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례에 비해서 없는 것이 북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 이념으로 어떻게 됩니까? 철학과 사상으로 이념에 있다 했죠. 두 번째, 제도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헌법과 당규에서 그걸 반영해서 그 국가 질서 체계를 세운 겁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계속 교육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케말 파샤, 호찌민, 성공 이수신, 호찌민 사상, 케말 파샤 사상, 이수신 사상 없잖아요. 사상에 인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은 한 번만 있는 것이죠.
워낙 위대하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되니까. 근데 북은 그럴 때입니까? 철학적 사상 인용을 해서 국가 제도를 세웠고 그걸 어떻게 됩니까? 계속 유치원 때부터 항해 무장투쟁사, 김일성 수령의 사상과 행동 노선 계속 하면서 계속 이 후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 질서 속에서 국가 전통, 국가의 제도화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인 것이죠. 그러니까 케말 파사든 호찌민이든 있으시던 그분들의 생각과 이론을 이념하고 체계화하고 철학화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북은 그걸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도화했고 계속 그 교육을 통해서 국가적으로 이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같은 영웅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인정과 제도화되고 그리고 계속 그 교육을 통해서 이어지고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현상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수령은 분명히 제도와 질서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성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아까 제가 개혁개방에서 이제 싹 지우라 했죠. 그 이야기입니다. 하물며 이제 뭐 북에 살다 온 태용이라는 이 작자도 뭐 북은 뭐 이미 자본주의로 전환되었다면서 뭐 대만의 어떤 일간지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데 북이 왜 자본주의 개혁개방에서 싹 지워야 되고 왜 더 사회주의로 가는지를 제가 4가지 근거 속에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헌법과 당규약에서 확인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현실 사회주의의 레짐 체인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북은 어떤 총알을 해냈는지 하고 세 번째가 바로 문헌과 보도를 통해서 그리고 네 번째가 당대입니다. 첫 번째 바로 헌법과 당규약에 헌법 제1조에 보면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 뭐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규약에는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공산입니다. 그 어디에도 자본주의의 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언젠간 자본주의가 될까? 왜? 이 아까 10개의 대북 제재가 작동되어지고 있고 결국 가난하고 못 산 나라는 결국은 잘 살기 위해서는 개혁개방하게 돼 있어. 또는 이 글로벌화되어 있는 세계화되어 있는 세계에서 독자 홀로 이렇게 살아남는 건 불가능해.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인식적 그 작용 속에서 이렇게 자신들이 가야 될 좌표를 당규약과 헌법에 명확히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걸 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계속 우리는 이 오염되어진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언젠가는 개혁 개방할 거야. 이 습성을 버리자는 것인데요.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하죠. 현실 사회주의의 경험과 교훈입니다. 북은 1989년에 현실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걸 목격했습니다. 도미노 일어나서 동구권이 쫙 무너집니다. 분석 당연히 하죠. 그러면 우리도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사회주의를 유지해야 되고 지켜야 되지?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분석하려고 할 겁니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오늘 강연 주제이기 때문에 한 가지 갖고 왔는데 4가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앞서 아까 성계수능의 원리를 갖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련과 현실 사회주의의 분견을 보니까 제도로서 사회주의가 됐다 해서 사람의 머리까지, 인식까지 공산주의 인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가 인간의 의식을 스스로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소련이 평화공존, 미국과 경쟁하다가 평화공존, 한수 저부가 평화공존하고 미국과 경쟁하다가 결국은 이 사상적 자극, 북의 변화는 사상적 자극을 포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냥 잘 살면은 결국은 우리가 제도가 사회주의니까 우리 소련 인민들도, 자유 인민들도 사회주의가 될 거야.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무너졌잖아. 그러니까 북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라는 제도가 결코 공산주의 인간을 못 만드는구나. 결국 교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북은 경제가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그래서 항상 이 경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앞서는 거죠. 사상적 자극을 우선하면서 물질적 자극을 동시에 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가를 이유를 설명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 방식으로, 사회주의 인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경제 부흥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니까 조금 뭐 이게 경제가 좀 지치더라도 참고 인내하고 국가에 따르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가 사람의 의식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그 총알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사상적 자극을 우선시하는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대입니다. 군대가 이제 소련이 크렘린궁을 이렇게 인민대중이 이제 크렘린궁을 포위했죠.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해서 좀 막으라고 합니다. 근데 군대가 인민의 편에 서버리죠. 소련이 이제 몰락합니다. 이렇게 체제 붕괴가 됩니다. 그걸 보여서 그래서 군대는 국가의 군대를 넘어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 이렇게 군대를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 현실 사회주의 붕괴를 보면서 국가의 군대라는 것은 국방을 책임지고 외세의 침략을 막는데 그 1차적 의무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군대를 국가의 군대에서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전환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 사회주의 이 경험을 보면서 체제 레짐 체인지를 보면서 북은 그렇게 총알을 하는 것이죠. 해서 그렇게 더 사회주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사회가 그렇게 엄혹한 제재를 했지만은 견뎌냈고 지금도 오히려 그래서 사회주의 문명국가라는 그 반열에 올라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 현실 사회주의 경험을 그렇게 잘 분석하고 잘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문헌과 보도인데요. 이 현실 사회주의 전후 그 과정의 문헌과 그리고 김정은 시대 때 들어와서 보도되어지는 문헌을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그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되어지는 그 시기에 북은 자본주의 자체를 한자도 안 꺼냅니다. 계속 보면 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부패이다. 뭐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 사회주의 유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 사회주의인가 이런 해서 더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992년도 4월 20일에 발표한 이 사회주의 유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는 제2의 공산당 선언으로 지금 사회주의를 이 북의 이 주장을 동조하는 그래서 그렇게 명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르게는 또 있죠. 사회주의 재건의 대헌장 이렇게까지 이 발표 격상되어 있습니다. 70개 정당이 참여했던 당시에 92년도에 70개의 정당이 참여했는데요. 지금은 약 한 300개 정당이 넘게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제2의 공산당 선언만큼 뭔가 현실 사회주의 붕괴 이후에 사회주의에 가야 될 길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대헌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권위가 있는 논문. 그러니까 이렇게 그 도미노처럼 무너져가는 그 시기에 북은 오히려 더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더 가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가 자본주의 되려고 했으면 옛날에 됐지. 지금 될 리는 없는 거죠. 그 어려운 시기, 고난행군 시기, 그리고 이 도미노처럼 번졌던 이 동국권에서 번졌던 이 시기에도 견뎌냈는데 지금 개혁개방을 해서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자본주의가 된다? 아나콩콩입니다. 제가 보기엔. 됐으면 이 시기에 대구로 남았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김정은 시대 때 문헌들 보면요. 자본주의에는 미래가 없다. 2018년도에 논문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역사와 현실은 우리 당의 자력경제건설 노선의 정당성을 확정한다. 그죠? 그 다음에 18년대는 인류의 예문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기생될 수 있다. 자, 이런 국가가 자본주의를 생각하고 있다. 가능하지 않다. 특히 2022년도에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정한다. 이 논설에 보면요. 자본주의적 방식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제3의 길이라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입니다. 이런 국가를 갖고 우리는 계속 언젠가는 개혁 개방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우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 다음에 당대회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 전진을 위한 노선을 넣습니다. 두 가지 내왔죠. 하나는 자강력 제일주의, 자력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하겠다. 두 번째는 미국과 정면 승부를 걸어서 정면 돌파하겠다. 미국을 제압 굴복하겠다. 정치와 협상을 통해서 흥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압 굴복시키는 그 정면 돌파잖아요. 이렇게 해서 북은 이 사회주의 체제를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강조하고 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 개방에 대한 인식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좀 지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서서히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할게요. 그러면 그런 정상적인 사회주의로서의 북, 그리고 내구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북의 사회주의, 그러면 그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이 어디에 있는가? 한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 중에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는 제가 미리 설명했습니다. 자주 중시와 인민대중 중심의 요 특성만 갖고 설명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하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지구상에서 북만큼 자주를 중시하는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 중국, 저는 저리 가라고 생각합니다. 생전에 김일성 주석이 이민 요청만큼이나 많이 썼던 워딩이 바로 이 식민지 민중은 생각지 개만도 못하다. 국가 이런 민중은 개만도 못하는. 벌써 이 자주의 이 기본 딱 철학이 드러나죠. 이 자신의 건국의 아버지 그 철학에서 드러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메콘 아시죠? 소련용어는 세브입니다. 1949년도에 경제상호 원조회의라는 이름으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권이 다 이 세부에 다 결속되어집니다. 소련의 의도는 분명했죠. 중화공업은 소련이 지고 경공업은 동유럽이 지어서 이래서 경제적 종속 관계를 해서 완전히 올가매려고 하는 그걸 작정하고 세부를 만듭니다. 김일성은 그걸 간파하죠. 그러면서 당연히 소련이 이제 세부에 들어와 하니까 노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당일꾼들이 이렇게 합니다. 경제적 예속은 정치적 예속으로 이어진다. 지금 우리 어렵지만 우리는 자력으로 가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련이 이제 지원하는 경제 원조 안 하죠. 기술 지원 안 하죠. 돈 안 대주죠 하니까 어렵습니다. 그때 그러면 소련은 그때 하면 굴복할 줄 알았죠. 딱 끝까지 굴복하고 그래서 다 유명한 일합니다. 지금으로 치면은 밀수하는 거죠. 소련의 그 트랙터, 북식 용어는 트랙터라고 하죠. 트랙터 세대를 밀수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분해하니까 어느 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뒤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 기술자가 보고를 합니다. 수상님, 트랙터를 다 분해해서 조립해가지고 가기는 가는데요.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노작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북한의 학자니까 그 노작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 쓰기 위해서 다 봐야 되는데요. 조금 재밌게 표현하면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상이 괜찮아. 가면 됐어. 간다는 것은 거꾸로 가든 간다는 것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죠.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뒤에 앞으로 가는 트랙터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 천리마 이루입니다. 자, 그 의식이에요. 소련이 당연히 경제 원조 끊고 기술 지원 끊고 자고 나면 당연히 굴복해서 자기 세부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버텨서. 그러면 지금도 똑같은 상황. 북이 유엔을 통해서 아무리 아까 1718부터 1874까지 10개의 대부제가 오면 불복해서 될 것이다. 됐으면 이때 됐으면 훨씬 더 편하게 갔을 건데 왜 그때는 버텼고 지금은 굴복하겠습니까? 이만큼 자주를 중시하는 국가가 바로 이 북인 거죠. 그래서 셋째 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 북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 강인한 DNA 이제 기질 속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있죠. 이겨가고 있죠. 현재 진행으로. 그리고 자강력 제일주의를 통해서 지금 사회주의 문명국가가 갑니다. 그러면 이 자강력 제일주의에서 사회주의 문명국가가 될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제가 증명해 보일게요. 대한민국의 예와 조선의 예를 같이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면. 그죠? 우리 당시에 우리는 미국의 원조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통해서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고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은 OECD 가입국의 선진 클럽에 가입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에 예속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술과 자원과 자본 없이 미국의 원조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박에 한 30년 안에 이렇게 세계 선진국의 역사상 유례없는 이 이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북은 그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자강력 제일주의로. 그럼 이제까지 그런 상황에서 버텨왔고 지금에서 스스로 자강력 제일주의에서 사회주의 문명국가로 간다 했는데 지금은 플러스에서 훨씬 더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열리고 있잖아요. 알다시피 미국의 일극 체제는 뭐 붕괴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브릭스라든지 유라시아, 유럽이라든지 이런 다크 체제에서 이거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나 브릭스는 다 북에 대한 우호적인 국가들이 주도하는 그런 어떤 질서인 것이죠. 그러면 이 유리한 질서 속에서 북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한번 볼까요? ICBM 기술은 세계 5위 안에 드는 기술입니다. 이게 만약에 민수로 전환돼서 쓰여진다면 우리가 첨단 기술은 다 국방 기술에서 나왔던 거 아시죠? 핸드폰도 다 군수용품입니다. 그 이제 민수 자원으로 되면서 우리가 생활용품으로 들어오는 거죠. 인공위성이 그죠? 이 환경의 변화를 읽어가지고 농사에 도움 준다는 건 다 알려진 학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5위의 국방 기술이 민수 기술로 전환된다 그러면 엄청난 생활력을 편리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세계 2위의 히토루 그리고 뭐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세계 4, 5위 정도 매장량이 있는 석유 매장량 그리고 10대 광물 자원도 엄청 많죠. 그래서 뭐 경제학자들은 한 1경 정도의 자원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다가 가장 잘 숙련되어진 노동시합도 있죠.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할 때 북은 딱 3시간 교육 받았는데 불량품이 그 이후에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맨날 불량품이 나와요. 그만큼 사실 숙련되어진 그게 저는 국가계획 경제의 힘이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잘 세팅되어 있는 북이 내적 이 자본과 자원, 힘과 유리해진 이 국제 환경, 이게 결합되어진다면 30년 만에 우리는 해낸 것을 북은 10년, 5년 만에 저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지금의 이 미국과의 맞짱을 뜨는 이 자신감도 저는 이런 국제 환경을 저는 북이 읽고 있고 이거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 이제 미국은 나 상대 안 해. 굴복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이런 이제 판세를 북은 스스로 읽었고 결정했고 그렇게 나아갈 거라는 자신감 속에서 지금 나온다고 봅니다. 30만에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북은 이런 환경이라면 10년 만에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습니다. 세 번째 특성인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철학과 헌법과 당규약에 이런 인민대중 중심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람 중심의 세계관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공고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고가 다 인민대중 중심에 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인민대중 중심의 이 철학과 이념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하면 바로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이봐 집단주의의 원리예요. 북의 사회는요, 우리는 자본주의는 개인을 중심에 놓고 쭉 확장되어진 논리를 가지만 북은 집단을 놓고 확장된 논리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출발선이 다른 거죠. 그래서 북은 이 사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집단 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그 집단의 이익과 뭔가 기여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그런 운영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헌법과 철학과 당규에게 이런 인민대중 중심의 이 이념이 반영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실제 나타나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바로 정치적으로는 인민대중제주의 정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복지국가 구현이 나타나죠. 흔히 말하는 3대 무상 저런 집 공짜지요, 의료 공짜지에, 교육 공짜지에. 그래서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제가 어느 강연에 가서 그래서 이걸 우리 자본주의적 지표로 GNP로 환산하면 한 뭐 2만 불 된다 하니까 이거 갖고 또 시비 걸어가지고 이제 2022년도에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서울에서 집 한 채 24평 기준입니다. 하면 8억 얼마든, 제 기억이 정확한데 얼마인데 거기 23년인가 걸린대요. 그리고 태어나서 대학까지 보내는데 1억 6천만 원인가 걸리고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의료비가 뭐 하여튼 2억 얼마. 그래서 총 한 개인에게 하면 이게 한 10배를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공짜예요. 그럼 이 공짜를 경제지표,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는 계량 지표에 의한 산술 방식이니까 계량 지표에 넣어버리면 2만 불이 안 될까? 저는 된다고. 제가 경제학자 아니니까 제가 확실하게 제가 뭐 장담은 못 하지만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확실하게, 북은 이런 인민복지제도가 구현되어 있는, 물론 이제 아직 워낙 지금 얻었기 때문에 거기 제도가 써있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100% 질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 정신과 제도가, 이념이 제도가 되어지는 이 과정, 이걸 보면 확실하게 인민대중 중심에 써있다는 건 확실한 거죠. 그게 근데 아까 이 문제와 맞물려지면 비약적인,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양질 전환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양이 축적돼서 질로 전환돼 가는, 그게 인겠죠. 그럼 양질 전환에서 이런 이제, 분명히 지금은 북은 이 환경이, 이 상황에서 이제 양질 전환의 법칙에 따르면 이제 그 인계점이 왔고 더 뛰어넘어서 질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자신들이 설정한 이 인민복지 제도 구현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날이 저는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강연하면서 항상 마치는 말이 이 엔딩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남쪽 대한민국은 신라의 기질을 좀 물려받은 것 같고 북은 좀 고구려의 기질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몸무도 좀 고어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과 북의 기질이 만나지면 사대는 빼고 교린,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세상, 강한 우리 민족성이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좀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북을 바로하는 것이 저는 통일의 첫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을 바로 알지 못하고는 아무리 통일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아까 좌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가는 것과 똑같은 연못 구호와 같은 그런 뜬구름 잡는 방식의 통일운동 주장이니까 북 바로 알기는 결국은
통일운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이 국가보안법과 여러 가지 오염되어 있는 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국가보안법의 인식을 뛰어넘는 어렵지만 그 시각 속에서 북을 바로 알아가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그렇게 같이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좋았습니다. 예, 우리가 또 모르고 있었던 또 새로운 시선의 이제 그 북에 대한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부탁드릴게요. 메모 안 하셨어요? 질문. 너무 완벽한 강의라서 질문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예. 질문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그 우리가 막연하게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뭐 자본주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그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사회주의와 이제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이제 뭐죠? 공산주의는 필요에 의한 분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는 노동에 의한 분배가 됩니다. 요 차이인데요. 필요에 의한 분배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가 총량이 있습니다. 분배해야 될 총량이. 그러면 이 A와 B의 환경이 나오죠. A는 가족이 4명입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B는 2명입니다. 그러면 이 지출 세임세가 다 당연히 다르겠죠. 맡겨주는 겁니다. 이게 필요에 의한 분배입니다. 그 국가 구성원이 필요한 만큼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사회주의는 그만큼 다 필요하다 해서 국가의 그 경제 규모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노동에 의한 분배를 합니다. 노동한 만큼 주는 겁니다. 대신, 그러면 하나인데 이게 이제 워낙 불균등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걸 국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보존해 주는 겁니다. 국가 개입해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필요에 의한 분배가 되는 국가는 공산주의이고, 그러니까 노동에 의한 분배가 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이다. 약간 질적인 차이가 그렇게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더 높은 사회주의인 거죠. 더 높은 사회주의. 그래서 아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주의는 뭐, 아직 북은 생산수단은 국가적 소유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니까 산업은, 농촌은 아직 협동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조선에서 해방되어지면서 땅에 대한 애착이 워낙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장농이 자기 땅 갖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아무리 그래서 국가가 그래 이거는 다 해서 공동분배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의미를 하더라도 그 한이 맺혀 있는 그분들에게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단계를 좀 낮춘 겁니다. 이 땅을 해서 함께 이렇게 주로 마을에 있는 사람끼리 협동조합을 해서 그걸 공동을 해놓고 이걸 이제 계속 교육을 시켜 들어가면서 그래서 국가적 소유로 가는 이래 되면 이제 그건 공산주의가 또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북이 경제개발 5개년 이야기하면서 농촌과 도시의 차이를 없애겠다.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경제적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죠.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없앤다. 그 의미로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세요? 북한에 갔다 오셨어요? 북한에 한번 갔다 온 사람들은 사고가 확 바뀌더라고요. 제가 관광 뭐 개성공단이나 이런 데 가봤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북한 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게 됐는지. 제가 이제 88호학번인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87년 6월 항쟁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민사회 운동을 해왔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던 특별한 계기는 제가 깜빵을 2번 갔는데요. 2번째 갔을 때 제가 충격을 받은 하나의 개인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02년도인가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 갔는데 그때도 이제 국가보안법을 갔습니다. 그 부산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회사, 그러니까 그 중앙동, 그러니까 지금의 부두가입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뭐 수산물 시장, 수산물 공장처럼 해놓고 거기에 이제 국정원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조사를 받는데, 야, 이 새끼야, 니는 뭐 그렇게 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뭔가 이렇게 뭐 전문가,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 정도 돼서 그래야 니도 안 잡혀가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뭔가 설득력이 있지. 니 꼴랑 대학 나가가지고 그러면 니 당연히 잡혀오고 누가 니만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또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뿔따구가 아니 뭐 박사하면 뜯으면 괜찮고 뭐 그건 학사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제 양력의 민주공원 이때 제가 사무처장으로 있었는데, 그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내가 박사니까 따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서울에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이렇게 그래서 제가 KTX에 제가 많이 보태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북에 대해서 한번 계속 연구를, 그러니까 원전을 계속 볼 수 있으니까 그 원전이 참 많거든요. 아마 통일부보다 더 원전이 많을 것 같아요. 북한대학원대학교가. 그래서 계속 보면서 북을 그래서 내재적으로, 그러니까 남쪽에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내재적인 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학자는 별로 없죠. 기껏 있어봐야 내재 비판적입니다. 내재 비판적인 건 뭔가 하면 자본주의 시각도 좀 그러니까 우리가 써 있는 땅이 자본주의니까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되 북의 시각을 좀 반영하는, 그게 지금 뭐 하나면 우리가 뭐 정세현 장관이나 그다음에 뭐 정성장, 이종석 이런 말씀, 이게 다 이제 내재 비판적. 그러니까 그걸 약간 좀 비틀어 버리면 양비론적인 시각에 가버립니다. 굉장히 힘든데요. 내재적으로 본다는 것은 참 힘든 작업. 국가보안법에 있는 상황에서.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 자본주의 체제 우월성에서 걷어내지 않으면 아까 양비론적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제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 명 정도는. 2명 있으면 더 좋고 3명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저는 계속 앞으로도 계속 내재적 북의 시각에서 북을 이야기하면서 북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준 학자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통일부하고 좀 어렵겠지만 협력을 잘해서 오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통일부하고 협력을 해서 하면은 그 같은 시간에 많은 교육 효과를 내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거든요. 현 정부에서 아까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쫓겨났잖아요. 노무현 정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세상은 그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6.25도 겪었고 용산 지하에서 터덕이던 자유월남이 폐막하는 것도 봤고 여러 가지를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6.25를 경험한 사람 월남 전쟁에서 자유월남이 폐막하는 것도 봤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쭉 볼 때 국제 환경이 굉장히 지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렵게 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이라 이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 군대는 1년 8개월이면 총도 못 쏴보고 제대를 해요. 1년 6개월. 예. 6개월 됐어요. 그런데 북한은 평균 10년을 하고 서비스를 3년을 더 합니다. 그러면은 가서 놀았더라도 군복을 입고 10년 한 사람하고 1년 8개월 한 사람하고 우리가 붙었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교육, 정신교육이 굉장히 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는 걸 제가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우리 군대 생활은 제가 5년 가까이 했는데 쫄병으로. 근데 지금 애들은 많이 해봐도 2년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수한 전자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한 사람하고 싸웠을 때 게임이 되느냐 이거. 그렇죠. 안 되거든요. 우리가 월남에 파병했을 때 많은 전투 경험을 받고 한국에 왔어요. 73년도에 철수했을 때 북한이 굉장히 그걸 무서워했어요. 그냥 우리는 7년 8개월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실전의 경험을 한 군인들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 애들은 굉장히 강한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1년 8개월밖에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이크만 갖고 굉장히 뭐 나와서 컨트리만 쳐봤자 둘이 붙으면 게임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현 선생님 같은 분이 이 사상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머리를 교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통일부하고 협력을 해서 통일부 장관을 좀 머리를 좀 시켜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오늘 그런데 통일부가 거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선생님 내일 저거야 감옥에 가실 분인데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반통일이죠. 반통일부잖아요. 선생님 제가 좀 이어서 제가 재미있는 사단 하나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이런 제안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예비군 훈련이 있잖아요. 그때 뭐 통일 강사가 파견 가지고 강의 반경 교육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그 교본을 만들어 가지고 제 같은 사람 가서 이렇게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통일교육원에서 그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인강 그 교재를 만들. 그게 이제 그게 지침서가 돼 가지고 모든 뭐 관공서나 아니면 뭐 사단 법인체에서 그거 갖고 다 이제 인용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통일교육원에 학자들을 제 같은 사람 또 두부를 뽑는 거죠. 그리고 임금규약에도 A 규약이 있고 B 규약이 있듯이 임금규약에 합의가 안 되면 A안 B안 그런 하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판단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조선일보나 조중동이 쳐놓은 그 가드라인 0.001미라도 또 이렇게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찌된 바인지 적어도 민주당 정도에 되는 정권은 그 조선일보가 그거는 이래다 넘어서는 순간에 굴복해버립니다. 0.1 넘어서야 사회가 진화가 될 건데 굴복해버리니까 그 담론이 확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 조중동이라는 그 특권은 넘어서는 이 맷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문재인 정부 때 느끼면서 우리의 끄는 이 선을 불편하지 않게 넘어서는 이 작업이 결국은 사회에 지나구나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불편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던지고 계속 그걸 근기를 깨기 위해서 조금 나아가야 되고 오늘 이 강연도 아마 그런 저는 인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수고해 주세요. 우리 강사님께 좀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깐 좀 기념 촬영을 좀 할게요. 기념 촬영 앞에 나와서 앞으로 좀 잠깐 이렇게 좀 모이셔가지고요. 예, 좀 기념 촬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좀 움직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유. 테이블을 뒤로 준비를 되지 않나요? 1년 몇 분을 해봐야 연 인원이 몇 명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우리가 얼마나 참가하는지. 이게 유튜브로 나가고요. 딱 맥을 해야지. 이런 강의를 듣고 나서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서 만난 줄 알았어, 선생님. 우리가 만난 적이 없군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죠?